김준일 시사평론가, 윤영중 랩 2050 대표 두 분 모시고 정책의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뉴스 따라가기 엄청 힘들죠. 특히 두 분은 또 이렇게 방송하시고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방송을 하시는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어요. 너무 나오고. 피곤해요, 솔직히. 얘가 또 방송이 좀 요즘 많고 다음 주 뭐 설 연휴 때문에 뭐 미리 막 녹음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방송을 7개를 제가 어제 했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이게 무슨 평론이 아니라 뭐 속보 전달하기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피곤하다. 진짜 속보의 시대가 와가지고. 그리고 예전보다 속보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뉴스를 주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과 정치 현안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항상 제가 이제 끼어 팔기 전략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끼어 팔아야지 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양쪽을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네. 안 팔려 요즘. 근데 원래 본질적으로 정책이 좀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치 뉴스를 정치 소식을 끼어 파는 시대가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개가 융합돼도 좋을 것 같아요. 끼워 팔기보다 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의미라고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고 이것도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훌륭한 평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헌재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이야기에 아무래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목요일에 변론이 있었잖아요. 1월 23일 목요일. 거기서 나왔던 뭐 하여튼 굉장히 긴데 국민들을 뭐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인지 조금 짚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망하고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좀 짚어주시죠. 일단 핵심적인 거를 몇 개를 말씀드리면 발언을 뭐 소개하기 전에 변론 전략이 바뀌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 예, 1, 2, 3번 1, 2, 3차와 4차가 조금 많이 변했는데 뭐 우리 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 2, 3차 때는 이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부정선거 얘기, 저기 크리미아 반도 얘기, 우크라이나가 나라 뺏긴 얘기, 북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거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협에 처했다 그 얘기를 뭐 한 셈이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헛소리인데 뭐 그거 뭐 하이브리드 전쟁 위기가 있다 하는데 그게 계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재판관들이 제지해요. 저희 크리미아 반도의 전쟁자 됐고요. 들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난번 화요일까지 있었던 21일. 건데 이번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직접 윤석열이 등판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윤석열이 보기에 우리 변호인들 많이 무능하네. 맨날 뒤에서 자고 있고 졸고 이러고 주무시고 계시고 한때 헌법재판관이었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졸고 있고 뭐 이게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 어제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나와서 취조하는 방식으로. 근데 취조가 이를테면은 우리 측의 불리한 증인이 아니라 유리한 증인 섭외에 나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몰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입을 맞췄다 일단은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이런 거 윤석열이 직접 질문을 해요 김용현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진짜 검사와 피의자 같은 관계로. 피해자라기보다는 증인. 본인 측에 유리한 증인. 유리한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거네요.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니까 답답한 거야. 제대 하는 꼴 보니까. 윤석열 씨가 변호인단을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별로 이제 이런 걸 안 해본 거지, 오랫동안. 뭐 윤석열도 안 한 지는 꽤 됐지만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한 지가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뭐 몰아간 거고, 김용현 몰빵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현이 본인이 포고령도 작성을 했고 본인이 그 쪽지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 문건 그날 이제 계엄 때 나왔던 계엄 이제 국무회의 때 나왔던 그 문건들 이제 나눠줬다라고 했잖아요. 그 최상목도 받았고 조태열도 받았고 지금 2명만 받았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 문건도 내가 작성해서 내가 줬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 반박이 이미 그러니까 가능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조태열 같은 경우나 이런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달 13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미 정확하게 조태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상목도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는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문건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이거를 김용현이 내가 했다. 내가 줬다니까 윤석열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가 작동됐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황당했던 발언이 두 개를 꼭 굳이 꽂자라면은 네. 하나는 이게 계몽령이다. 계몽령.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이 아니고 근데 계몽령. 이게 예전에 했던 경고만 하려고 했다라는 네. 거에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이 경고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종료가 된 거지 계엄 자체가 경고용 계엄이기 때문에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종료된 계엄이다라는 주장을 하나를 했고 하나가 이제 의원들 끌어내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 말장난의 수준이 너무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있는 요원이라고 그러면 그 투입된 병력을 얘기하는 그러겠죠. 거잖아요. 병력을 얘기하겠죠. 요원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 상당히 입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초성이 같잖아요. 의원, 요원, 초성이 이응자.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입을 맞추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그들 수준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 저는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그 행안부 그 행안위 이제 질의에서 네네. 그 이제 김성은 경호처장 직무대행 지금 경호처 차장이 그 이제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는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네네네네. 거를 윤건영 의원이 이제 폭로를 했었고 네네. 또 비화폰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삭제를 해도 포렌식을 하면은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종의 그 헌재에서의 촌극들 그들끼리 입맞춰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했던 것들의 내용이 그 비화폰 서버에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일련의 모든 내용들은 12월 3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서 자기들끼리 머리 돌려가지고 만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원이 끌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라든지 뭐 말씀하셨듯이 그 최상목 대행의 발언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보통 그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잘 인물을 안 부르잖아요. 근데 상모가 그랬다는 거. 김 장관, 뭐 김 부총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아마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평소에 윤석열 씨의 성적으로 봤을 때 뭐 상모가 막 이렇게 장관들한테 반말을 찍찍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요 쪽지 받아가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참 이게 또 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요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비상 입법 기구 쪽지 포고령 다 내가 썼다. 예, 그 내용도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이제 답변한 내용들이 너무 과간이라 그 이제 김용현 씨가 이제 얘기한 것들 제가 그거 조금 자료 있으시면 좀 띄워주세요. 비상입법. 네, 네. 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런 식의 입맞추는 거는 뭐 의도는 아주 명백하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내란 수괴죄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대한 탈색하면 그 죄가 채택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윤석열이든 김용현이 다 사면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김용현이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답변으로 왜 이런 거를 했느냐 이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왜 네네. 자기가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왜 했냐면은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된 입법을 경제 살리기 관련 입법을 한 100여 건 정도를 냈는데 그게 거대 야당에 막혀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회 이외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걸 시인한 그렇죠. 건가요? 자백한 셈인데 그 자백의 명분이 경제 살리기였다고 경제 살려야 하는 이 되는데 뻔뻔한 국회가 막고 발언들을 우리가 있어서? 진짜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요. 저는 이제 비화폰 서버 좀 털어라. 거기 털면 이 역할극이 다 나와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요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는데 비아폰 서버에 내용은 없을 겁니다.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통화 내역만 있어요. 네, 왜냐면 네, 그 네. 비화폰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내용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존 기간이 이게 뭐 한 달이다 며칠이다 뭐 논란이 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은 다 이제 그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비상입법 기구 그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제가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그 풀 영상을 봤는데 그 재판장인 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죠 지금. 직접 신문을 했어요 김명현 씨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쪽지 최상목 쪽지 그거는 저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를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쪽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김용현 씨한테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비상입법 기구가 그런 뜻이에요? 하면서 막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막 대답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 문형배 소장이 그러면은 이건 증거로 채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원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작성된 겁니까? 다시 한번 김용현 씨한테 확인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증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있으니까 증거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비상입법 기구라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부지법에서 판사도 물어보고 지금 헌법재판관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 빠져도 비상입법 기구 그거 빠져도 너무 많은 이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제 내란이라는 거를 이제 판례로, 예전에 대법원 판례로, 그러니까 국회 같은 이런 국가기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거. 네, 이거가 이제 내란이라고 본 판례가 이렇게 전두환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의 증거로서 이제 이거를 채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전공의 처단,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이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네,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이제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이 되고, 자, 전공이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것도 계도 차원에서 그냥 넣었다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지, 둘이 이제 꿍짝꿍짝 만담을 하고 있는 요 정도로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다른 방송에 썼는데, 전두광이가 서울에 보면서 전두광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형님들 왜 이렇게 쫄아요? 뭐 이렇게 막 이게 네네네.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공하면 계엄, 실패하면 계몽 아닙니까? 성공하면 의원 끌어내기, 실패하면 요원 끌어내기 아닙니까? 성공하면 처단, 실패하면 뭐 장난 아닙니까? 뭐 이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지금 이게 뭐 들을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반대 정황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엇갈리는 증언들이 있으니 이거는 채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용현 씨가 다 덮어쓰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온 건 맞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 탄핵 심판에서 이게 승부를 가릴 때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제가 눈에 띈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정영식 재판관 있잖아요. 한때 이분이 박선영 위원장하고 이렇게 친척지간이라고 해가지고 편파적인 판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이게 의혹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신문을 했거든요. 김용현 장관한테. 근데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일시 지역 사령관을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아마 또 계엄령 선포의 법적인 요건이죠, 정확하게. 계엄령의 절차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이걸 얘기하고 심의해서 선포하게 돼 있는데 그 얘기했더니 이제 버벅버벅한 거죠. 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이게 탄핵 심판에 인용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아니 지금 그 아무리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우리가 아주 개헌법과 헌법의 그 조항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즉각 국회에 통과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없고라는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계엄에 지금 윤석열이 행했던 계엄의 위헌적인 그런 요소들은 뭐 진보 보수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제 이진숙 탄핵 기각 보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 법조인들 특히 판사나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특성은 어쨌든 뭐가 됐든 두 가지 굉장히 큰 특성이 있는데 본인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리적으로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뭐가 됐든 법리적으로 좀 보려는 거 따지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도 체포하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법치주의의 부정이다. 서부지원 난동까지 보면서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을 지금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생각을 할 거예요. 법조계에서 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 체포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체포 관련해서도 이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냐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우원식, 한동훈, 기타 등등 그 명단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인데 동태를 파악하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고령 아까 전에 상징적으로 뭐 넣어놨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포고령 이거는 위반하면은 나 잡아 넣는다 이게 지들끼리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장난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거를 잡아 넣는다? 그렇게 경고용이었다? 경고용이었는데 왜 잡아넣었으니까 포고령 위반했다고 그냥 포고령 내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의 말이 안 맞아요. 이제 그들 주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제대로 다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자기는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냐? 북한. 그런 걸 매일매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냐? 북한 보위부.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말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취지의 지시 자체가 아니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변론 분위기를 봤을 때 보니까 지금 변론 기일이 계속 기일을 잡기는 하는데 2월 중순 정도까지 지금 변론은 하는 걸로는 돼 있죠. 어제까지.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또 추가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이제 결정이 나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여러 예측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몇 번을 변론 기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17번을 했어요. 네네. 17번. 이거보다는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자, 그럼 네. 2월 13일, 2월 둘째 주까지 8번, 네. 2월 셋째 주 10번, 2월 넷째 주 12번, 그리고 3월 첫째 주 14번, 3월 둘째 주 1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까지는 간다, 변론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열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건 이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월 셋째 주. 아니면은 넷째 주에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3월 정도 셋째, 넷째 주 정도는 저는 봐요. 예. 3월 셋째, 넷째 주. 예. 근데 예? 이게 되게 인용 결정이 나온다. 저는 이건 100% 인용이고요. 되게 이제 뭐 뒤에 우리 좀 이재명 대표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재명 2심이 2월 26일인가 그날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심이 나오는 시기와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한 부분 공무회의 절차 안 거쳤다. 형식적 요건 이미 확인됐고 안 거쳤다는 게. 그리고 이 최상목 쪽지 있잖아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하는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을 하려고 했다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하면 안 되는 행위 또 확인을 사실상 증거를 채택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증인 더 많이 안 불러도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쓰는 전략이 그래서 그런 거 이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윤석열도 생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시간 지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증인을 부르고 본인이 직접 신문하고 그리고 말이 좀 옛날에 했던 거하고 달라지고 이런 걸 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2월 말에 2번 하더라도 12번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3월 둘째 주예요. 3월 둘째 주. 예, 그 2월 말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3월 첫째 주까지는 최소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둘째 주, 셋째 주로 넘어가는 요런 시간 타이밍이에요. 예.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너무 피곤해. 3월 첫째 주까지. 너무 피곤해. 의원, 요원 그 이상의 얘기들이 아마 그 이해상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체포되기 전까지 시나리오 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둘이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얘기가 엇갈린 부분도 있지 않았어요? 어제 그런 거 혹시 보신 포착하신 거 있으세요? 하도 막 여러 개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뉘앙스는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거는 안 될 일이었다. 이거는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친필 편지까지는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 분개해가지고 동원하는 듯한 어휘를 쓰다가 어제 변론에서는 그냥 아니 이건 안 될 일이고 우리 군인들이 민주적인 의식으로 다 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엄령을 내린다고 국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실제 의원을 끌어내 이런 일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본인들이 반민주적인 지시를 한 걸 또 자백한 그런 건가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 저는 그래도 이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 얘기할 때 국회에서 계속 민생 법안을 안 통과시키니까 아까 윤영동 대표님 말씀하신 거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극 무대처럼 합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주장들이 또 나왔다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기억이 났네요.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는 건데 윤석열의 말도 모순덩어리. 예를 들면은 국회 병력 투입한 거를 자기가 얘기한 게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뒤에는 반민주적 지시는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다 알고 있었다. 뭐 이게 그럼 지가 얘기한 게 반민주적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꽤 맞추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내란 사건 형사 재판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사형을 언도합니다 한 다음에 비합리적인 판결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판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유머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어요. 네. 수사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럼 탄핵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지금 탄핵은 인용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 3월 그렇죠. 중순, 네. 3월 하순 뭐 이때까지 될 거다. 빨리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건데 내란 사건하고도 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란 사건 수사는 지금 공수처 수사를 윤석열 씨가 완전히 거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로 갔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응할지 안 응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나온 거로는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도 수사권이 없어요. 예. 거기도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있다라고 보지 않고 경찰이 있다라고 봤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이 변호인단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자기들도 다 검사 출신이고 검찰에 가면 좀 우호적으로 우리가 판을 바꿔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공수처보다는 검찰에서 약간이라도 진술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게 묵비권 행사했다고 예전에 뭐 윤석열이 민주화 운동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묵비권 행사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기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소해요, 그러니까. 기소하고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많고 그 기존에 나왔던 기소됐던 사람들의 공소장
거기에 따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언들이 이미 윤석열이 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소하기 어려운 거는 없다. 근데 이제 전 쟁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구속영장 연장 신청. 네네네. 이게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인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기소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구속 기소로 넘어가면 6개월이 이제 또 구속이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받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좀 혼선이 있어요. 어쨌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공수처가 열흘 그리고 검찰이 열흘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무슨 근거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 경찰은 열흘만 구속을 할 수가 있고요. 검찰이 열흘 한 다음에 10일 더 연장을 가능한 건데 공수처와 검찰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계속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방송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떠들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지는 판사가 만나면은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내일인가 구속영장 연장 신청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근데 구속영장 연장이 제대로 안 되면은 풀려나게 되는 건가요? 관저로 돌아가겠죠. 관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경호를 하고 경호처에서? 뭐 이제는 그냥 관저에 있는 거 체포하기 어렵고요. 그럼 관저에 있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 같은데. 이미 대한민국 대혼란이라서 참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지금 현재 이제 심리에서 이렇게까지 서로 입맞춘 정황들이 명백한 상황에서 뭐 다시 뭐 연장이 되는 뭐 신청을 하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연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전에 기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공수처가 뭐 빈손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과연 검찰은 좀 수사에서 다를까?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한번 만나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자기들한테 득이 될까 안 득이 되지 않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번 만나주면서 뭐 간을 보고 검찰 내 분위기도 보고 하지만 의미 있는 진술은 하지 않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우병우 그 수석이 검찰 출석했는데 멀리서 사진 땡겨서 찍어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러고서 이제 조사받고 있었잖아요. 막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예. 아무튼 이제 윤석열이 검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애초에 근데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태 자체에도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인신 구속한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어요. 강제 구속한 사람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조사를 거부한다. 이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쓰던 신종수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전으로만 서로 내려오던 그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쓰던 수법이고 다단계 사기에 뭐 수계 같은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검찰 수사를 오래 했었던 윤석열 정도가 알고 있는 참 검사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피의자들이 쓰는 수법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공수처가 단호하게 그냥 강제 수사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공수처가 여러 번 관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도 좀 올려준 측면도 있고 논란을 일으킨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검찰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강제로 이렇게 조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윤석열이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의문이 듭니다. 근데 한번 만나주기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미 증거가 다 명확하게 거의 다 된 나왔으니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그 문형배 소장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검찰의 공소장 여기 본인이 확인하고 사인한 거 맞습니까? 변호인 입회하에 했습니까? 라고 확인 한번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공소장 내용을 다 헌재에서도 인정해서 그걸 감안해서 판면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공소장의 신뢰성을 또 이렇게
얹어주는 것 같은 발언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공소장 내용이 지금 다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대로라면 윤석열 씨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저 이제 약간 뭐 예전하고 형사소송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한 번 그렇게 진술을 한 거가 번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아니다라고 번복을 하는 건 가능해졌어요. 아, 그래요. 가능은 해줬는데 판사들이 그것까지 감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바뀌었느냐, 왜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소장 이제 인정했으면은 공소장에서도 특히 예를 들면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이 예전에 한 달 전부터 뭐 보고했다.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김용현 변호인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한 달 전부터 검토했다라는 거고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심야 12시 통행 금지는 빼주셨다. 이분께서 경제를 맞아, 생각해가지고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예, 맞아. 엄청 이런 구체적. 것까지 자기들이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의 여파 우려를 생각을 해서 심야 통행 금지는 빼주신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가 포고령 김용현 자기가 포고령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사가 그래도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좀 빨리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검찰 수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탄핵 심판은 빠르게 정리될 거라고 두 분이 전망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여기까지 일단.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중순이 빠른 건 3월 아니다. 중순에서 3월 말 사실 정도. 나는 어제 분위기는 2월 말이라도 될 것 같았는데 김정일 평론가님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일단. 아니라고 한 거보다는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12번, 2월 말까지 12번은 저는 채울 것 같다. 이게. 그래서 국힘에서 난리거든요. 너무 빠르고. 실제 빠르지 않아요. 저기 박근혜보다 빠르지 않아요, 지금. 박근혜보다 천천히 가고 그 시작 자체가 늦어졌어요. 막 온갖 꼼수 다 부려가지고. 그런데 왜 12번만 하냐. 약간 이게 그리고 윤석열의 시간 지원 전략에 감안했을 때 저는 어쨌든 3월 초까지 아니면 2월 말까지 하면은 그 기간 봤을 때는 3월 셋째 주, 둘째 주, 뭐 요 넷째 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셋째 주, 둘째 주. 어제 보니까 근데 윤석열 씨가 어제 같은 스타일로 신문한 증인 15명을 신청을 했다고 나오던데 2명만 받아줬대요. 네. 일단은 그런 거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로 계속 신청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얘기를 좀 넘어가야 돼서 좀 정치 얘기인데 요거 두 가지 같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김용현에게 다 떠넘기고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는 방식으로 헌재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또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차기 대선 이제 조기 대선이 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또 다른 그 이전과 기조가 좀 다른 정책 비전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기자회견을 했죠. 두 가지 좀 엮어가지고 두 분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먼저 윤 대표님이 정리해 네,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용주의가 중요하고 지금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제 취지의 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전날 동아일보인가요? 그 단독 기사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본 사회를 접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날 이제 관련된 질의가 좀 잇따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크게 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회복과 성장이 좀 중요한 시기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 기본 사회 접은 겁니까라는 이제 질문에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지금의 중요한 강조점을 기존의 기본 사회보다는 성장에 좀 두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네, 그렇게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김준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는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꼭 기본적인 이제 사회 여러 분야, 그 소득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복지, 의료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을 좀 달성하자. 우리가 사실 복지에서 가장 많이 쓰던 표현은 최저이거든요. 최저 생계 기준, 최저 기준을 그 충족시키자라는 거였는데 그 최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까지 국가가 보장하자라는 게 사실 기본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재정도 많이 들고 사실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진보에서 뭐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포용적인 뭐 복지 이런 말과 사실 상충하지 않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기적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이제 트럼프 그 집권을 통해서 지금 행정명령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잖아요.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변하고 있고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뭐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700조 원을 뭐 쏟아붓는다고 하고 조금 이따 강정수 박사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국제적인 뭐 트럼프의 뭐 관세라든지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나마 수출로 반도체로 약간 한국 경제를 겨우 지탱해 왔는데 그나마 그 대외적인 환경조차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잘한 거라고 보세요.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그- 대표의 이야기. 저는 시적절한 지금의 이제 상황 대처라고 보고요. 지금 분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강조점을 좀 다르게 찍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이 경제에 큰 패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계속 긴축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이게 마치 영국의 리즈 트러스라는 이제 그 총리가 45일 만에 최단 기간 이제 총리였거든요. 그 사람이 45일 만에 그 실각한 이유는 그 시기에 맞지 않는 이념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이념은 여전히 그 기본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지금 강조점을 좀 다르게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하여튼 벌어야 될 때다 쓸 때가 아니고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나오셔가지고는 또 기본 사회론 처음에 당론 채택할 때 민주당에서 예. 그때 비판 많이 하셨었어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족보에 없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왜 비판을 했냐면은 저는 뭐 기본 사회 할 수도 있죠. 그거를 당 강령에 넣은 거를 비판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 사회 지금 뭐 마찬가지 일단은 먼저 요 논평부터 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이제 정책적 유연함이고요. 정책적 유연함이고 비판적으로 보면은 팔랑귀입니다. 예. 그러니까 8월 13일에 지금 기본사회 당 강령에도 놓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5개월 작년 됐어요. 8월? 네. 5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5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재명 있어요. 대표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거를 유연함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말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지난번 대선 때 기본소득을 버렸어요. 그래도 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상 버린 거나 뭐 강조를 안 했지, 강조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상 버렸죠. 기본소득이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본사회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성장으로 가고 저는 지금 저 방향성 맞다고 생각해요. 성장으로 가야 돼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뭐 분배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강조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률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질이 매우 약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말이 자주 바뀌는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한테 이걸 줄 수 있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시작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후속으로 뭐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한번 발표했네.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저는 정무적으로 어제 발표하는 게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설 전에 뭔가 이게 설 밥상에 올리고 뭐 그런 건데 당장 예고된 게 어제 지금 김용현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지. 어제 이진숙 탄핵 지금 기각됐지. 뭐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이거 이재명이 얘기한 거 거의 다 뒤로 밀렸어요. 정말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날짜부터 지금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왜 어제 잡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의 경제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호감도의 원인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한 번 또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석현 만났을 땐가 그때 한 번 또 얘기했거든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정치 보복 안 한다고 이재명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야 돼.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그러니까 제대로 정무적 판단한 다음에 나올 거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당대표 나왔을 때 그때 당대표 경선하면서 박용진도 공천에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비명들 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치 보복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임종석 손 잡고 박용진 손 잡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의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거. 네.
조금 요즘 지지율하고 연결시켜서 좀 여쭤볼게요. 요새 뭐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 오르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물론 조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비슷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표한 거하고 서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영향이 있죠. 중도층 가져오는데 그래도 득점 포인트가 된다. 당연히 그것도 영향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시점부터 잘못 잡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당의 입장이나 정책적 지향 같은 입장을 발표를 사실 안 하거나 다른 일정을 그걸 고려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무적인 그런 고려라고 오늘 보여지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는 보여지는데요. 거는 걱정을 해주신 거 아니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했어야 돼. 내가 여기까지 하고 아니,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예 이제 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되는 수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선 캠프에 사실 기본소득 정책의 담당자였고 네. 그 대외 메시지 담당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정책 같은 규모의 정책들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정책이 무조건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내놓았었고 물론 그런 워딩이 기존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던 그런 기조에서 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추경과 지금의 이제 정부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정부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그리고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이고 사실 그 민주주의 뭐 내란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환이 될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좌파냐 우파냐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방향을 틀었다 요렇게 강조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그리고 민주당한테 가장 두려워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사람들 중도에서 약간 우려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나라 재산 곡간도 비어 있는데 다 돈 퍼줘가지고 그게 이제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 막 쓴다 그냥 돈 막 퍼주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거나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성장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성장하면은 그거는 그냥 캐치프레이즈 구두선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산업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과 산업은 둘 다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민생이 또 너무 어려운 상황에다가 산업적인 전반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에 저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경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아마 굉장히 무신경하게 가면 대파 전쟁처럼 그 대파 선거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 많지 않지만 민주당한테 하나만 조언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추경 가지고 지금 논쟁 벌이고 있잖아요. 이재명 표 무슨 이런 추경 무슨 뭐 지역화폐법 이런 거 그냥 민주당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은 뭔가 약간 포기하네. 이게 돼야 되는데 말로 성장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재명 표 지역화폐 뭐 이거를 추경에 무조건 넣어야 돼. 권성동은 죽어도 안 받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추경만 하자. 우리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고 싶은 게 구체적이네.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얘기 안 하잖아요. 책임을 정확하게 저쪽에 떠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이재명 표도 이것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화폐 뭐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거 그런 거 기조 유지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성장으로 간다고 했으면은 그거를 딱 성장에 맞춰서 버려야지 추경을 해라. 사람들이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해라라는 말씀이시고 윤영준 대표님 마지막으로 아까 하고 싶으셨던 말씀 해주세요. 1분 드릴게요. 네. 하시고 마무리해. 네.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예견을 했었잖아요. 네. 사람들 별로 믿지 않았지만 최상목의 변화가 있을 거다. 입장 네, 변화가 네, 있을 네. 거다. 추경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론 그 다음 발언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했지만 지자체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추경을 원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협의체에서 그 같이 추경을 논의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그 최상목 대행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덕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는 추경이고요. 하나는 연금 개혁이에요. 연금 개혁 또 할 수 있어요? 예, 연금 개혁이 사실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됐지? 3일 전에 박주민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박주민 의원이 운을 띄웠는데 마침 그 보건복지위 그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이거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모수개혁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어저께 또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이기일 차관이 상당히 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2, 3월에 연금개혁 할 수도 있다라는 또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그게 지난 국회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모수개혁안 받아들이겠다고 여당안을 받아가지고 될 뻔했는데요. 갑자기 대통령이 여당안을 받은 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조개혁을 내세웠고 연말에 또 엉뚱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지급이나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또 어려운 걸 갑자기 그러면 윤석열 정부표 거죠. 개혁은 다 빼고 그냥 모수개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의 가장 그 방해물은 사실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빠지니까 되거든요. 최상목 대행만 결정하고 권성동 이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한테 맡기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결단하면은 됩니다. 이거 보험료 조금씩 더 내서 나중 세대가 부담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만드는 개혁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최상목 대행의 5개월 임기를 아주 알차게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듣고 최상목 대행 그리고 여당도 윤영중 대표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새로운 성장 지향적인 발표는 그래도 득점이 좀 되겠다 정무적으로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뭐 방향성이 좀 맞다고 구체화는 시켜야 되지만 구체화를 좀 피지컬하게 좀 보여줘야 돼요. 네. 저는 기본소득주의자라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국면인 만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영중 대표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